걷게 되면 300억 주실래요? 걷게 되면 300억 주실래요? 회장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오늘의 이야기가 그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빛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반전되는지 끝까지 들으면 더 놀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서울 강남의 이 고풍스러운 한옥 저택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최도진 회장님 댁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곳은 고독이 깊게 배어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소음도 이 안에서는 희미한 배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후 죄책감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신다는 최도진 회장님. 아직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분의 눈빛은 이미 세상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듯 공허했습니다. 어머니 박수연 씨는 매일 회장님의 식사를 챙기고 주변을 정리하며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이 저택의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회장님의 방은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둠이 서린 공간에 홀로 누워 계신 회장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뼈만 남은 듯 야윈 몸, 깊게 팬 눈가,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무릎 아래 덮인 이불 속에서 느껴지는 미동 없는 다리였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오래전에 회장님의 다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고 해요. 하지만 회장님은 여전히 걷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변호사이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눈빛, 표정, 그리고 무의식적인 몸짓은 진실을 말한다고 늘 가르치셨죠. 하유라, 사람의 마음은 복잡한 미로와 같단다. 하지만 그 미로의 입구는 늘 눈앞에 있단다. 잘 보렴. 내 눈으로 세상을 읽고 내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회장님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며칠 동안 회장님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실감, 죄책감, 그리고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짓눌려온 마음의 짐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이 회장님의 다리를 묶어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슬픔과 자신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침묵 속에 갇힌 회장님의 영혼이 저에게 말을 꺼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걷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는 또 다른 상실을 마주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회장님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그의 곁에 섰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고 계셨지만 제가 다가온 것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에 회장님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불안과 미약한 호기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다리 제가 고쳐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말도 없으셨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내가 뭘 안다고? 라는 질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강남 300억 건물 하나 거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당돌했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제야 그의 얼굴에 미세한 파문이 일렁였습니다. 황당함, 어이없음, 그리고 이내 곧 찾아오는 묘한 흥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 겨우 10살짜리 꼬마가 라는 생각을 읽었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 했습니다. 꼬마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의 목소리는 오랜 침묵 탓인지 갈라지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다리는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거죠. 제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걷는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걷는 것이 두려우신 거겠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마주해야 할까봐, 아니면 잃어버린 것들로부터 도망칠 수 없게 될까봐요. 회장님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응시하는 그 눈빛 속에는 번뜩이는 지성과 함께 깊은 회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내 마음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속을 다 들여다본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실려 있었지만 그 뒤에는 이미 흔들리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요. 회장님은 고통스러우세요. 하지만 그 고통은 다리가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회장님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황당함보다는 호기심과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택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좋다. 얼마 후 회장님이 눈을 뜨시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내가 걷게 된다면 강남에 있는 그 건물 내게 주겠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기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기대어 저를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약한 그러나 분명한 기대감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된 삶을 보며 저는 반드시 이 저택의 무거운 공기를 걷어내고 싶었습니다. 실패한다면 제가 평생 회장님 곁에서 수발을 들겠습니다. 회장님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것을 허락할까 모르겠구나. 어머니께서는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언제나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아주 미미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어쩌면 작은 희망의 씨앗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회장님의 마음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무거운 저택의 공기를 바꾸고 회장님의 굳게 닫힌 다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답을 찾아 나선 참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바이올린의 발견. 회장님은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아주 미미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어쩌면 작은 희망의 씨앗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회장님의 마음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무거운 저택의 공기를 바꾸고 회장님의 굳게 닫힌 다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답을 찾아 나선 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회장님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시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유라, 회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린 거니? 표정이 좋지 않으시던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회장님을 걷게 해드릴게요. 제 말에 어머니는 더 놀라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서 쉬렴. 어머니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저를 제 방으로 이끌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복도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강남의 이 저택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은 마치 오래된 박물관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햇살이 창을 통해 비치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도 저택의 깊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의 방에서 나온 후 제 머릿속은 온통 회장님의 슬픔과 그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기를 받아들였지만 어떻게 해야 회장님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잠시 저택을 둘러보고 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돕기 위해 뭔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지만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할 때 저를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침체되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속에는 10년 전의 그날 이후로 꽁꽁 얼어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녹일 열쇠를 찾아야 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저택의 다른 공간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먼지 쌓인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책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회장님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의 과거, 그의 기쁨, 그의 슬픔이 담겨 있을 만한 단서 말입니다. 그때 제 눈길을 끈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구석진 책장 아래 낡고 빛바랜 천으로 덮인 기다란 상자였습니다.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정성스럽게 덮여 있는 그 모습에 저는 묘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내자 안에는 오래된 바이올린 케이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짙은 갈색의 케이스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벨벳 안감 위에 놓인 바이올린은 예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나무의 결은 마치 살아있는 듯했고 섬세한 장식들은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손길을 받았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활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왠지 모를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이올린을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럽게 바이올린을 감쌌고 활은 익숙하게 현 위에 놓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활을 천천히 켜자 낯설지만 아름다운 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제 손가락은 스스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활은 현 위를 자유롭게 오갔고 바이올린은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듯 제가 생각하는 선율을 그대로 연주해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손재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아노나 그림을 배울 기회는 없었지만 저는 항상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조작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린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재능이 이 악기를 통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서재를 넘어 저택의 넓은 공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감미롭고 애절하며 때로는 희망에 찬 소리가 저택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의 방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제 마음을 읽는 능력은 소리에 섞인 감정의 파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닿는 순간 회장님의 마음속에서 잊고 있던 아련한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그리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들이 바이올린 소리와 함께 되살아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속에는 한 여인의 웃음소리, 어린아이의 해맑은 목소리, 그리고 행복했던 한때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깊은 상실감이 다시금 그를 덮쳤습니다. 소리는 슬픔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흘러갔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회장님의 감정에 맞춰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장님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잊었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마법의 열쇠 같았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 저는 회장님의 마음속을 더욱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상실감은 단순히 가족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고통이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회장님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그의 깊은 상실감을 어루만질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이 회장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그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바로 제가 찾아 나선 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활을 든 손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친구, 특별한 치유. 활을 든 제 손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바이올린은 제 마음을 완벽하게 읽어내어 잊었던 추억의 조각들을 아련하게 불러내는 선율을 뿜어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나와 복도를 따라 회장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회장님의 방문 앞에 멈추었을 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기운이 제 마음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차가운 방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묵직한 공기 속에서 회장님은 침대에 기대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능력은 그의 표정 아래 감춰진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 한쪽 의자에 앉아 바이올린을 다시 어깨에 얹었습니다. 제 눈은 회장님을 향했지만 제 마음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영상들은 마치 흑백 영화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어린 딸의 재롱, 아내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단란했던 가족의 식탁. 그 행복한 순간들 뒤에는 항상 먹구름처럼 드리워진 깊은 상실감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마음에 가장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선율을 떠올렸습니다. 활이 현을 스치자 방 안을 감싸던 무거운 공기가 잔잔한 파문처럼 흔들렸습니다. 맑고도 애절한 선율은 회장님의 닫힌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굳게 다물렸던 입술이 살짝 움직이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가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는 잃었던 가족과의 추억이 담긴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저 노래, 회장님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연주를 멈추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의 흐름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선율은 그의 기억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재워주시던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억눌렸던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은 친구라는 저의 신념처럼 그의 마음에 닿는 음악은 분명 그의 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회장님의 방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그 다음에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하루는 밝고 경쾌한 선율을 연주하자 회장님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메마른 땅에 돋아난 새싹처럼 작고 연약했지만 제게는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조금 더 활기찬 곡을 연주하며 그의 마음속에서 어렴풋이 감지되는 활력의 기운을 끌어내려 노력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장님의 얼어붙은 시간을 녹이고 잊었던 감정들을 하나씩 불러내는 치유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회장님의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을 감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주를 시작하면 그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그 속에는 작은 호기심과 함께 어렴풋한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회장님께서 밤에 깨어 계시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연주를 마치자 회장님은 저를 향해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고 힘이 없었지만 그 시도는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10년간 억눌렸던 상실감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율군 그대의 연주는 마치 내 삶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매진하느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회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몸과 마음은 친구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바이올린 선율이 닿는 곳마다
강남 저택의 무거운 공기 속에도 잊었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회장님의 방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회장님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침대 옆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그의 얼굴에 극심한 공포가 스치는 것을 저는 감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섬광처럼 강렬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딸의 비명, 무너지는 차량의 잔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절규하는 아내의 얼굴. 그것은 10년 전 가족을 잃었던 순간의 충격적인 기억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몸은 마치 감전된 듯 굳어졌습니다. 그는 애써 일으키려던 상체를 다시 침대에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또 다른 고통을 감지했습니다. 단순히 상실감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주하던 바이올린 선율은 순간 힘을 잃고 멈추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에 다시금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저는 제 치유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제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깊어진 상처, 예기치 못한 반전. 회장님의 얼굴에 다시금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저는 제 치유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제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바이올린 활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은 차갑게 식어버렸죠. 방 안의 공기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희미하게 남아 감돌던 오은기는 오은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몸을 파묻은 채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방금 전 제가 보았던 공포와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꾸는 사람처럼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굳게 쥔 손을 다시 한번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그의 손에서는 어떤 오은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축축한 기운만이 전해져 올 뿐이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공포에 질린 그의 귀에는 닿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제 물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마치 두꺼운 철벽이라도 세워진 듯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감지했던 것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간 이미지들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차량, 절규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의 비명. 그 순간의 충격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의 영혼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가족을 잃은 슬픔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파괴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의 고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것이었죠.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상실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그 아래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침묵만이 흐르는 방에서 저는 회장님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제 표정을 보시더니 어머니의 얼굴에도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유라, 회장님께 무슨 일이 있으셨니? 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갑자기 저렇게 되셨어요. 마치 아주 무서운 것을 본 것처럼요. 어머니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제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 바이올린 소리에 옅은 미소를 지으셨고 제 손을 잡으며 잃어버린 가족의 오은기를 느끼셨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도 줄어들었고 심지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려는 강한 의지까지 보여주셨지요. 하지만 단 한순간의 강렬한 기억이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어둠의 깊이가 이토록 깊을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곡을 연주해야 회장님의 깊어진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잃어버린 가족과의 행복한 추억을 되살리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갇힌 끔찍한 기억을 직면하고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기억을 건드리는 것이 오히려 회장님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지는 않을까요? 강남 저택의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저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유리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어요. 회장님의 방은 다시금 과거의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손에서 10년간 억눌린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300억 건물 내기에서 이기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회장님께 약속했던 치유를 완성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든 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서려면 단순히 음악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이해하는 더 깊은 통찰력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회장님의 과거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들을 찾아내야만 이 지독한 절망에서 그를 건져 올릴 수 있을 테니까요. 제 바이올린은 잠시 침묵했지만 제 마음속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후계자 음모의 시작. 제 바이올린은 잠시 침묵했지만 제 마음속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강남 저택의 고요함 속에서 며칠이 더 흘러갔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깊은 상실감에 잠겨 계셨지만 신기하게도 밤에는 더 이상 극심한 악몽에 시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의 눈동자에 옅은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회장님의 병수발에 더욱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직접 죽을 끓여드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온몸을 마사지해드렸죠. 회장님의 식사량은 조금씩 늘어났고 가끔은 제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옅은 한숨을 내쉬는 듯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제가 연주를 멈추었을 때 그의 눈빛은
다시 어딘가 공허해지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께 더 깊은 위로를 전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행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짓누르는 어둠의 근원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 여사님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편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최 여사님은 회장님의 먼 친인척으로 가끔 저택에 들러 안부를 묻곤 하셨죠. 예전에는 그저 형식적인 방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분이 저와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가 냉랭하고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불청객이라도 되는 양 매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훑어보셨어요. 어느 날 오후 회장님께서 잠시 잠드신 틈을 타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최 여사님이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제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회장님의 예전 사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제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숨 섞인 혼잣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이 덕분이라고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칭찬보다는 오히려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책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호전되는 것이 왜 그분께는 기쁨이 아니라 불안으로 다가올까요? 최 여사님은 천천히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셨죠. 내가 회장님께 큰 힘이 된다니 참 다행이구나. 하지만 모든 일에는 분수가 있는 법이란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경고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서 회장님을 향한 순수한 애정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보려 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 어머니가 회장님의 재산이나 지위를 노린다고 의심하는 듯한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복도에서 최 여사님과 몇몇 직원들이 속삭이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제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이 오가는 소리에 저는 본능적으로 벽 뒤에 숨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하율군에게 너무 깊은 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이라는 게 말이죠.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법이죠. 특히 이 저택에서는요. 그분의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적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어머니가 회장님의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단순한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속삭임 속에서 묘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저와 어머니가 이 저택에 머무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큰 방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밤이 되자 저택은 더욱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최 여사님의 서늘한 시선과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인데 왜 이런 불편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마치 저와 어머니가 이 저택에서 어떤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회장님께 웃는 얼굴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지만 그분의 시선은 계속해서 저와 어머니에게 머물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오랜만에 식사 자리에서 옅은 미소를 보이셨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최 여사님의 불안감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회장님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자신의 아들이 후계자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최 여사님은 회장님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서재로 모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유라, 너무 신경 쓰지 말렴. 우리는 회장님께 도움이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뿐이란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이 서재로 들어가기 직전 그분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를 얼핏 보았습니다. 그 봉투에는 회장님 전상서라고 쓰여 있었고 봉투의 한쪽 귀퉁이가 살짝 접혀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봉투가 저와 어머니에게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어두운 긴장감이 저택 전체를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었죠. 이 불길한 예감이 단순한 저의 기우일까요? 아니면 저와 어머니를 향한 음모가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조작된 스파이 누명과 혼란. 저택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어두운 긴장감이 저택 전체를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었죠. 이 불길한 예감이 단순한 저의 기우일까요? 아니면 저와 어머니를 향한 음모가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최 여사님이 서재 문을 닫는 순간 묵직한 소리가 제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서재 너머로 회장님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로 마치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저택 안에서 평범했던 저와 어머니는 이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듯 했습니다. 하유라, 괜찮아. 잠시 후면 나오실 거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애써 미소 지으셨지만 그분의 눈빛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역시 불안했습니다. 최 여사님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서재 문 쪽으로 조금 더 다가섰습니다. 제 능력, 즉 마음을 읽는 능력이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서재 안의 기류를 감지하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의 나긋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회장님, 송구하오나 이 정보는 회장님의 안전과 그룹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는 듯 했지만 제 능력은 그 표면적인 감정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만족감을 읽어냈습니다. 최 여사님의 마음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영상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따뜻하게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스파이라는 붉은 글자가 겹쳐지는 섬뜩한 이미지였습니다. 동시에 제 어머니의 얼굴 위로 라이벌 기업의 로고가 겹쳐지는 환상도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파이의 딸이라는 조작된 누명을 저와 어머니에게 씌우려는 음모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최 여사님의 마음속 독백이 울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저 아이가 회장님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돼. 내 아들이 이 그룹의 정당한 후계자가 되어야만 해. 그분은 회장님의 재산을 향한 탐욕스러운 욕망과 자신의 아들에 대한 비뚤어진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직했지만 이내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격앙된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유아율 군이 스파이의 딸이라고? 말도 안 되는. 회장님의 마음속에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혼란과 함께 깊은 배신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과거의 상처가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채 새로운 독침에 찔린 듯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교묘하게 회장님의 감정을 조종했습니다. 회장님, 부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익명의 제보와 함께 도착한 이 서류들을 보십시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하율 군의 어머니 박수연 씨께서는 과거 라이벌 기업의 핵심 인물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능력은 그 순간 최 여사님이 내민 서류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짓의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서류들은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지만 그 바닥에는 허술한 조작의 흔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정 날짜와 장소의 기록이 실제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고 인물의 이름 역시 교묘하게 짜깁기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완벽한 거짓말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죠.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이미 깊은 혼란에 빠져 계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충격이 뒤섞여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저를 예전처럼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그분의 눈빛은 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따뜻했던 시선은 어느새 차갑고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그분은 저를 애써 외면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홀로 서재 근처를 지나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책상에 앉아 여러 서류들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상처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속으로 살며시 다가가 보았습니다. 제 능력은 회장님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를 감지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내가 또다시 속고 있는 것인가? 저 아이의 순수한 눈빛은 거짓이었나? 그때 회장님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제게 닿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처음 이 저택에 왔을 때의 냉랭함보다 더 차갑고 깊은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로 그분을 배신한 존재라도 되는 듯한 믿음을 잃은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능력을 통해 그 모든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차가운 시선 앞에서 저는 무력해졌습니다. 제 입에서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쓰라린 상처만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장님께 드렸던 진심과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말없이 시선을 피하며 다시 서류로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 무언의 거부가 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제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지만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저택은 이제 제게 차갑고 쓸쓸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더욱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의 차가운 시선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를 의심하고 심지어 경멸하는 듯한 눈빛을 보낼 때 제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능력은 진실을 알려주었지만 그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잠든 줄 아시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서도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율이마저 상처받게 할 수는 없어. 이대로는 안 돼.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이 생각들이 저와 어머니가 이 저택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택의 모든 것이 저와 어머니를 밀어내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 차가운 시선과 오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곳에 더 머무를 수 있을까요? 상처받은 모녀, 떠날 결심.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맴돌던 그 절박한 생각은 밤새도록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율이마저 상처받게 할 수는 없어. 이대로는 안 돼. 강남의 새벽은 여전히 차가웠고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눈을 떴지만 침대에서 쉽사리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제 회장님의 서재에서 마주했던 그 차가운 시선이 자꾸만 제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예전의 오은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길고 화려한 식탁에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죠. 회장님께서는 저와 어머니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투명한 장벽이라도 세워진 듯 저희는 그분의 세계에서 철저히 배제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수프 한 모금조차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슬픔과 함께 굳건한 결심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물러서는 안 돼. 하율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식사를 마친 후 회장님께서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하셨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차가운 거절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먹먹한 슬픔이 밀려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회장님과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모든 것이 조작된 거짓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납득시킬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율아, 괜찮니?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박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제 입꼬리는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회장님의 서재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제 방 침대에 앉아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아주 단정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그분 앞에 서셨을 겁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는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미묘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슬픔,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는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는 제 옆에 조용히 앉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하율아, 엄마가 회장님께 말씀드렸어. 우리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분의 마음을 통해 이 결정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얻었던 소중한 인연과 따뜻함이 이제는
모두 끝나버린다는 사실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로 떠나야 하나요? 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응, 하율아. 더 이상 이곳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회장님께서는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그분께 더 큰 짐이 될 뿐이야. 어머니의 눈빛에는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깊은 체념과 함께 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아. 너는 소중한 아이니까. 어머니의 말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실을 알고 있다 해도 이곳에서 더 이상 우리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저택의 공기는 이미 저희를 밀어내고 있었고 회장님의 차가운 시선은 더 이상 저희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침대 옆에 놓인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곁을 지켜온 유일한 친구이자 제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짐을 싸야겠구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함께 덤덤함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들을 꺼내 여행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움직였지만 제 마음은 마치 차가운 얼음에 갇힌 듯 먹먹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난생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미소, 어머니와 함께했던 평화로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질 운명이었죠. 저는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덮인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현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받았던 선물이었고 저의 슬픔과 기쁨을 고스란히 담아왔습니다. 이 바이올린 소리만큼은 그 어떤 거짓도 담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다시 케이스에 넣고 조용히 짐가방 옆에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말없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가는 촉촉했지만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저택은 이제 저희에게는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차갑고 쓸쓸한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깊은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이 결심이 저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저택을 떠나는 것이 저희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실의 바이올린, 회장님의 간청. 저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깊은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이 결심이 저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저택을 떠나는 것이 저희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방문을 열었습니다. 삐걱이는 소리가 강남 저택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차갑고 텅 빈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저희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제 손은 무거웠지만 그것은 짐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이 저택에서 보낸 짧은 시간 동안 쌓였던 수많은 감정들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복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회장님의 병실 앞을 지날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그분의 병실 문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생각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차갑게 변해버린 그분의 시선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지만 이대로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아우성치는 듯 했습니다. 하유라, 가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대로 떠난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남은 오해를 제 진심으로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그분의 아픔을 읽었듯 제 음악으로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잠시만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무슨 할 이야기라도 있니? 저는 고개를 젓고는 들고 있던 바이올린 케이스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것처럼 제 손은 조금 떨렸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제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꺼내어 어깨에 얹고 활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동시에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묵묵히 저를 지지해주겠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활을 현 위에 올렸습니다. 첫 음이 저택의 고요함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어두운 복도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제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회장님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오래된 상처와 슬픔을 담은 선율이었습니다. 제 귀에는 과거의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이 고스란히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분의 마음이 이제는 제 음악을 통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는 점점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그리고 다시금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선율이 이어졌습니다. 제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장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셨던 따뜻한 미소, 함께했던 평화로운 시간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느꼈던 가족의 사랑에 대한 저의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동시에 제가 결코 스파이가 아니며 그분을 기만할 의도가 없다는 저의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선율은 회장님의 병실 문틈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제 모든 진심을 담아 활을 움직였습니다. 제 음악이 부디 그분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장님이 침대에 앉은 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 음악이 그분에게 닿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음을 길게 끌며 연주를 마쳤습니다. 활을 내리고 바이올린을 품에 안은 채 회장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음악이 지나간 자리에는 미묘한 오온기가 감도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분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유라, 그 음악은... 회장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셨습니다.
그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서 깊은 혼란과 함께 후회와 죄책감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한가운데서 최 여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회장님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하율, 너와 박수연 씨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행복을 주었는지 제가 잠시 잊고 있었어요. 최 여사의 거짓말에 제가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분의 흐느낌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서 최 여사가 꾸민 음모의 전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음악은 그 진실을 외면하려던 그분의 마음을 흔들어 깨운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전의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과 미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율아, 수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님은 침대에서 내려오려 애썼습니다.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 계셨던 탓에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회장님은 온몸에 힘을 다해 침대 가장자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분의 다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회장님은 겨우 한 발을 내딛고는 다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재빨리 다가가 그분을 부축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저희를 향한 깊은 애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저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절박한 간청은 제가 회장님을 만난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이대로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회장님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분의 손길에서 따뜻한 오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율아, 수연 씨 다시 제 가족이 되어주세요.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밀어내던 차가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따뜻한 오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간청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상처를 서서히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용서와 화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회장님은 저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애쓰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미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이 저택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음악이 진실을 전하고 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 희망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진심 어린 용서와 화해의 물결이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최 여사의 음모는 이제 물거품이 될 것이고 저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바이올린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낡은 바이올린이
저희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써내려갈 증인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300억 건물의 기적, 새로운 희망의 시작.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용서와 화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회장님은 저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애쓰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미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이 저택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음악이 진실을 전하고 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 희망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진심 어린 용서와 화해의 물결이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최 여사의 음모는 이제 물거품이 될 것이고 저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바이올린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낡은 바이올린이 저희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써내려갈 증인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의 고백과 저희의 용서는 저택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최 여사의 탐욕스러운 음모는 회장님의 직접적인 지시와 저희의 증언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위조된 서류들과 조작된 정보들은 명백한 증거가 되어 그녀의 죄가 단죄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마음의 짐을 완전히 벗어던지신 듯 홀가분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회장님은 저를 아들처럼, 어머니를 딸처럼 여기며 진심으로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저는 회장님 곁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제 선율은 그분의 굳게 닫힌 마음을 어루만졌고 저는 그분의 내면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회장님, 몸과 마음은 친구예요. 한쪽이 아프면 다른 한쪽도 아프지만 한쪽이 건강해지면 다른 한쪽도 따라서 힘을 얻는답니다. 제가 조용히 속삭이면 그분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제 마음을 읽는 능력은 회장님의 치유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내면에 쌓인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읽어내고 그에 맞는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음악을 들려드렸죠. 어머니 역시 회장님의 옆을 지키며 정성껏 보살펴드렸습니다. 따뜻한 보살핌과 저의 음악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창을 통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던 날이었죠. 회장님은 제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며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사랑의 인사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선율이 절정에 달했을 때 회장님은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연주를 멈출 뻔했지만 이내 다시 활을 움직였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눈빛은 강렬한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하유라, 너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구나.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정말 친구였어. 회장님은 힘겹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10년 만에 침대에서 벗어나 내딛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불안정했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든 채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고통과 해방감, 그리고 깊은 감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장님은 거실의 큰 창가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그분은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하유라, 너와 했던 내기 기억하니? 회장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장님의 마음을 열면 그분이 제게 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적이 있었죠. 저는 회장님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다른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를 치유해주면 나의 모든 것을 너와 나누겠다고 했지.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구나. 며칠 후 회장님은 저와 어머니를 강남의 한 고층 건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내 아들을 위해 지었던 것이란다. 회장님은 씁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의미 있는 곳으로 쓰였으면 좋겠어. 그 건물은 통유리로 된 웅장하고 아름다운 300억 원 상당의 최시인식 빌딩이었습니다. 하유라, 이 건물을 내가 마음껏 활용해 주겠니?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0억 원이라니요. 믿기지 않는 스케일이었습니다. 심리지원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처럼 혹은 회장님처럼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이 찾아와 치유받고 희망을 얻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과 어머니는 제 제안에 진심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음치유심리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 건물은 이제 단순한 빌딩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센터의 한쪽에 작은 바이올린 교실을 만들었어요. 제 음악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최도진 회장님은 센터의 이사장님으로, 어머니 박수연 씨는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님으로, 그리고 저는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음악 감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회장님과 어머니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애정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동료였던 두 분은 시간이 흐르며 더욱 깊은 감정을 확인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회장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회장님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은 저희를 저택의 정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정원에서 회장님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 마음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축복의 선율이 정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40대 중반의 회장님과 40대 초반의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아직 젊고 아름다웠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저는 결혼식장에서 바이올린으로 축가를 연주했고 많은 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과 어머니는 이제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었고 저는 정식으로 회장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센터의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저희의 시작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낡은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제 손때 묻은 바이올린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선율을 전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저는 회장님과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바이올린 활이 현을 스치자 아름다운 선율이 강남의 심장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 음악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재의 행복을 노래하며 미래의 희망을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삶의 빛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음악이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주를 마치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세 명의 진짜 가족으로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